네, 오늘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뉴스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 소상공인의 분노입니다. 어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그 상황에서도 광화문에 나가서 뜨겁게 시위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였는데요. 주최 측 추산으로는 3만 명이 참가했다고 또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네, 어제가 8월 29일이었지 않습니까? 예. 왜 하필 29일 날 이 소상공인들이 광화문으로 뛰쳐나왔을까? 관심을 끄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새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지난해 올린 거, 올해 올린 거 합해서 29%입니다. 예. 그래서 29일을 최저임금 국민 저항의 날로 만들자 해서 8월 29일 날 이 시내로 뛰쳐나온 거예요. 예. 사실 8월 29일은 경술국취일이라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8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 국권을 찬탈당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경술국취일이었죠. 아무튼 경술국취일 날 우연히 또 날짜가 맞았지만 이 소상공인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촛불 집회를 연상케 하는 대규모 시위를 했는데요.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 논쟁을 떠난 경제 문제를 가지고선 사상 최대의 시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숫자도 숫자지만 본인들은 3만 명이 나왔다고 경찰 추산은 15,000명입니다. 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하고 있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어요.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김성태 원내대표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까지도 대거 참석을 해서 이것이 정치적 쟁점이 되어가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올리자라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중에 하나이고 못 살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좀 더 늘려주다 하는 문재인 정부의 참 선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 미국이나 유럽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가장 또 가난한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외국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주라든지 대기업들이 희생과 양보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똑같은 어떻게 보면 임금 소득자보다도 더 못 살 수도 있는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제 그런 면에서 국민적인 저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을 정말로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이 최저임금 제도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저께 이 소상공인들 광화문으로 나오고 청와대까지 행진을 한 이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을 업종간 또는 규모별로 좀 차등화하자라는 그런 것을 가장 중요한 테마로 지금 제시를 했어요. 이를테면 5명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와 삼성전자 같은 재벌 기업의 최저임금이 똑같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볼멘소를 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아주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그 이상의 2단계, 3단계 제도를 하면서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로 또 다른 체계를 2중, 3중의 장치를 이렇게 갖고 있기도 해요. 아무튼 이 소상공인, 이 자영업자 또 우리의 국민 일진데 이분들의 목소리를 잘 참고해서 경제정책을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혜택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시위하던 한 분은 자기가 미용실 사장인데 한 달 꼬박 일해도 미용 초보보다 오히려 돈을 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억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 전세 대출 대란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고소득과 다주택 가구의 전세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소득 기준은요, 부부 합산으로 해서 연소득 7천만 원인데 뭐 부동산 잡는 건 좋은데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직격탄을 맞아서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부동산 대책과 이 가계부채 억제 대책을 보면 마치 이 시중에 있는
두더지 잡기 게임을 연상케 해요. 예. 왼쪽 두더지가 튀어나오면 그걸 잡으면 오른쪽에 또 두더지가 튀어나옵니다. 그걸 잡으면 이제 가운데 있는 두더지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다가 두더지 잡다가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예. 자, 지금 전세 대출이 늘어나니까 정부는 전세 대출을 줄이겠다고 팔벗고 나섰습니다. 전세 대출이 왜 늘어났을까요? 첫 번째, 그 주택 담보 대출을 줄이니까 그 돈은 어딘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부는 또 통화량을 줄인 것도 아닙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통화량은 늘리는 와중에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면 그 돈은 어딘가로 터져가고 그것이 전세자금 대출로 늘어났거든요. 그다음에 전세 금액이 올라가니까 부동산의 불안정, 가격 불안정으로 전세 금액이 올라가니까 또 전세 대출이 늘어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통계만 놓고 보고 전세 대출이 이제 커졌으니까 두더지 한 마리 잡는 식으로 이제는 전세 대출을 잡겠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자, 금액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전세 대출을 안 해주겠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7천만 원이 넘으면 전세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럽니다. 근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지방 발령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7천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세금까지 빼고 나면 5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전세 살지 말라? 그러면 더 비용이 높은 월세를 살아란 얘기인지 이렇게 그 현실을 동떨어지는 이런 정책이 국민의 저항을 부를 수 있고 민심 이반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전체 통화량을 컨트롤해 가면서 그리고 그 A 두더지를 잡을 때 B 두더지가 어디로 튈까를 미리 예상해서 정책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튀는 두더지만 잡다 보면 결국은 정부도 지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예. 전세 대출 요건 강화 벌써부터 반발이 거셉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세 번째 키워드 도마위 통계청입니다. 통계청장 논란이 꺼질 줄 모르는데요. 강신욱 통계청장이 지난 5월에 저소득층의 소득 계산법을 다시 설계하는 법을 청와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청장 방식으로 하면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율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 이제 저 대목이 바로 신임 통계청장의 임명 배경이었고 예. 또 신임 강신욱 청장이 오면 통계를 왜곡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 대목인데요. 지난번 황수경 청장이 있을 때 가계 통계에 관한 자료가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청와대가 자료의 원자료를 주면서 강신욱 신임 청장에게 보건사회연구원에 있을 때 이걸 주면서 다시 한번 정돈을 해보라. 이러니까 이 지금 신임 강신욱 청장이 당시 보건사회연구소에 재임하면서 자기가 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늘어난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일파만파인데 본인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시인을 했어요. 사실 통계는 보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달리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게 또 통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디즈레일리 같은 영국 수상이죠. 영국 총리 이런 분은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첫 번째 거짓말은 그럴듯한 거짓말이고 두 번째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인데 가장 나쁜 거짓말은 통계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통계를 둘러싸고 거짓말, 왜곡을 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재 시장 경제 사회에서 통계가 왜곡이 되면 우리 스스로 무너질 뿐만 아니라 대외 신원도가 결정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통계를 한국은행에 버금가는 통계청을 중립기관으로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통계청에서도 신임 강신욱 청장을 지지하지 않겠다, 거부하는 저런 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통계청 노조가 지금 들고 일어났는데요. 어쨌든 이 통계청의 중립성 확보는 단순한 정권 차원을 넘어서 우리 국익을, 나라의 기틀을 잡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서 이번 기회에 통계청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 이번 논란에 대해서 통계청 노조원들이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네 번째 키워드 공공기관 혁신입니다. 어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공공기관 혁신 방향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후보자 모집이 기존 공개 모집 방식에서
추천 모집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요. 임금 체계도 직무급제로 바뀐다고요? 예, 공공기관 하면 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가 출자했거나 정부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관 또는 정부의 지분이 많은 기업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예, 예. 337개나 있어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유난히 많습니다. 예. 공공기관은 필요한 측면도 있죠. 민간 기업에 맡겨놓으면 되지 않을 이런 공적 기능, 사회적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필요한데 문재인 대통령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보니까 거기에 많은 적폐가 이 공공기업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를테면 강원랜드도 그렇고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 많은 적자를 어디다가 숨겼냐 하면 공공기업으로, 공공기관으로 다 숨겼거든요. 자,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337개 공공기관장 전원을 지금 불러 모아서 공공기관 혁신을 당부를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좀 수익성보다도 공익성을 더 좀 챙겨달라고 지금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각종 비리에 더 이상 이 공공기관이 연루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 공공기관 하면 신의 직장입니다. 월급 많죠, 잘릴 염려 없죠, 근무 시간 적죠. 그래서 요즘은 신의 직장 한 단계를 더 넘어서 신도 가기 어려운 직장, 예. 신이 부러워하는 직장 이게 예. 지금 공공기관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공공기관의 혁파, 공공기관의 혁신 이것은 적폐청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또 어떻게 보면 국가의 명운과 문재인 촛불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공공기관 혁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 절대 근절도 주문을 했다고 하니까요. 혁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구멍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올 상반기 수익률이 연 1%대에 머물렀습니다. 전체 자산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국내 주식 투자가 좀 부진했다고요? 지금 국민연금 개혁이 이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부 심의위원들의 개혁안에 보면 2055년경에는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니까 국민연금을 좀 더 내고 덜 받자 이렇게 지금 안이 나오고 있는 게 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개혁과는 별개로 지금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운영 실적을 보니까 참으로 초라하다. 1%가 채 안 돼요. 연율로요. 예. 지금 은행에 예금을 맡겨도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고 그러지만 은행 예금이 1.5%가 나옵니다. 예. 그냥 국민연금 해산하고 국민연금기금본부 해산하고 우리가 운영하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1.5% 지금 받을 수가 있는 예. 겁니다. 제2금융권에 올리면 3%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1%로 운영했다? 이것은 국민연금을 구멍낸 거 물론이거리와 국민 자산을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손상시킨 아주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국민연금 수익률이 1%가 높아지면 연금 고갈 연도가 5년이 늘어납니다. 예. 국민들한테 연금 더 내라, 연금 받는 시간을 뒤로 더 미루라고 하기 전에 국민연금 수익률부터 올려야 됩니다. 국민연금은요, 특히 주식 투자해가지고 5% 손실을 받습니다. 왜 주식 투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코스피가 물론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 코스피 평균치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익률을 올린단 말이죠. 국민연금 수익률 정말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국민적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예, 이게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니까 오히려 더 민감하게, 더 신중하게 잘 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5가지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분노, 전세 대출 대란, 도마위 통계청, 공공기관 혁신, 그리고 구멍난 국민연금까지 알아봤습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